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자,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나선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그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몇 차례 밝혔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단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에 추가 기소된 내용이 업무상 횡령, 즉 사적 용도로 그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개인의 사생활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 친박 중에 친박이고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그 논리로 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적 유용이라고 하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을 비춰볼 때 재판에 나올 가능성,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걸 선임계를 다시 내고 절차를 밟은 거 보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재판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6억 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 중에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운영과 관련된 통치 자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그 경력금 떡값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의상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 관리와 그리고 의상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임하지 않더라도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최순실 씨의 특활비 관련된 뭐 메모라든지 그런 개입된 정황과 이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인,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순실 씨가 부인하고 있는 게 좀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메모지, 문고리 3인방에 금액이 전달되는 메모는 이제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적었고, 메모는 나의 습관일 뿐 그것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용처를 지시하거나던가 공모한 흔적이 아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떡값 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각종 치료나 주사 비용이라던가 삼성동 사재에 대한 관리 비용, 그리고 의상비에 대한 지출 내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재판 속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깊이 관여된 게 아닌가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리에 있어 그걸 전달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라던가 운전기사의 진술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그 전달된 돈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줄 때 항상 최순실 씨가 있었고, 최순실 씨 기사에게도 전달했던 걸 보면 아마 특수활동비 용처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입증들을 지금 검찰이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일이었지요. 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자, 최경환 의원, 이와 관련된 어떤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재판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편을 들다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배신하게 된 배경이 바로 특가법상 1억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협력했다는데, 최경환 의원도 최초에 이 특활비에 대해서 최경환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불응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앞서 최지영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최 의원이 이병기 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2배 이상 올려서 상납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모와 공범에 대해서 여죄를 추궁할 경우에 아마도 최경환 의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준비에 이 개혁신당 창당 준비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당내 상황 먼저 세양호 소장 잘 네. 아시죠? 당내 상황을. 네. 지금 이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분당선 열차가 기적 소리를 내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이 이미 갈라서기 직전인데 중재파들이 안철수 대표를 2선으로 후퇴하고 호남 중진 의원을 대표로 세워서 통합 과정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절대 수용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통합 찬성을 하는 안철수 대표 측과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중진들은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재 의원들이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개혁신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특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섭단체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 남아서 소위 말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의원이라고 하는 비례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립파 의원, 중도파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합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쳐서 지금 18명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처리 여부와 그리고 이 중립파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탈당을 결행하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20명의 교섭단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 경우에 탈당을 결행할 거고, 그 전까지는 아마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지리한 당내 갈등과 싸움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내로남불이다라고 비난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은 국민의 당을 보고 찍어준 국민들에게 권한이 있지 당 대표인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나갈 테면 배지 떼고 나가라고 하고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2016년도에 민주당 소속이면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도운 사람을 출당시켜서 국민의당으로 비례의원으로 올 수 있게 당신이 나보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김경수 의원 당시 도당위원장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본인이 정의 민주당에 있기 싫다고 하고 국민의당 의원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출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흔쾌히 출당을 시켜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본인도 출당을 했으면서 해달라고 부탁했으면서 왜 지금 현재 비례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해서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을 출당시켜줘서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상돈 의원이 강하게 좀 안철수 대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을 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신설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통합 일정 2월 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국민의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이나 합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일찍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경우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거친다고 한다면 정당법에 의해서 두 당의 통합은
신설합당 방식이 있고 흡수합당 방식이 있는데 흡수합당을 할 경우에는 한 당이 한 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3정당을 신설해놓고 그 제3정당에 두 당이 흡수되는 양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과 의원직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창당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2월 중에 신설합당 방식에 의해서 두 당이 통합이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통합 반대하는 측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통합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내의 공천이 매우 중요할 텐데 민주당 내 공천 지금 원칙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의 배제 원칙 7가지를 공직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에도 운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그만큼 현역 단체장들이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역 단체장들을 좀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지방의원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할 지경인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수도권에 현재 경기 인천하고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단체장을 못 내고 있는데 경기 인천 중에 한 곳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부산시라든가 경남도에서 한 곳 이상을 승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승부에 알맞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부의 검증 기준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